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가족이라곤 오직 부모님뿐이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셨어요. 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답니다. 그러다 28배 남편을 만났어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컸죠. 1년 정도 만남 끝에 결혼했어요.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죠. 형은 이미 결혼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처음 만난 형님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외동딸로 자란 저에게 형님은 마치 언니 같았거든요. 형님은 밑으로 동생만 둘이라며 저를 동생처럼 챙겨주셨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정말 형님과는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반찬도 나누고 장도 함께 봤죠. 남편과 아주버님은 각자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형님은 요리를 정말 잘하셨고 저도 어머니 식당에서 자라며 배운 요리 솜씨가 있었기에 서로의 반찬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죠. 결혼 3년 차 되던 해봄 갑자기 형님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가 보다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형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형님은 괜찮다며 그저 피곤하다고만 하셨죠.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아주버님 전화였는데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재빨리 남편을 깨워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버님의 모습이 처음으로 초라해 보였어요. 항상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비통했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을 보며 제게 귤을 까먹이던 형님이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온갖 선에 연결된 형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요.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하지만 형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도 처음에는 매일 병원에 있었지만 점차 회사 일 때문에 바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집도 가끔 들러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채워드렸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형님이 없는 동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주버님은 처음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시간이 약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고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아주버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집안이 좀 어수선했어요. 청소를 도와드리려고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 옆에 떨어진 립스틱은 형님이 한 번도 쓰지 않던 색이었고 화장실 휴지통에는 버려진 여성용 화장품 리무버 패드가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내가 모르는 형님의 취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또 한 번은 갑자기 방문했을 때 아주버님이 통화하던 중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표정에서 죄책감과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 집에 가는 것이 꺼려졌어요. 그래서 병원만 가게 됐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형님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고 저희 가족들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죠.
가끔 병원에 가서 형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일상의 작은 의식이 됐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믿을 수 없게도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동선아야. 내가 깨어났다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와야 돼. 형님은 자신이 깨어났지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형님이 깨어나셨다니.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래도 형님의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형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로 깨어나신 거예요. 달려가 형님을 꼭 안았어요. 너무 다행이라며 이대로 못 깨어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랐다고 했죠. 형님도 저를 꼭 안아주시며 제가 계속 와서 이야기해 준 것이 모두 들렸고 그 목소리가 형님을 이끌어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형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며 자신이 깨어난 것도 당분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형님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고 몇 달 전부터 아주버님의 행동이 이상했대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나가곤 했죠. 처음엔 진짜 바쁜가 보다 했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아주버님에게서 형님이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났고 그때부터 의심이 커졌죠. 외도였어요. 형님은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증거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블랙박스, 통화기록, 메시지, 카드, 영수증 등을 몰래 확인하면서 점점 더 확실한 증거가 쌓여갔지만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대요. 결국 형님은 직접 미행을 하기로 했대요.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간 날 몰래 뒤를 밟았고 아주버님이 어떤 여자와 손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사진까지 찍었죠. 그렇게 여러 번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주버님이 형님을 발견한 것 같았대요. 미행하는 걸 눈치챈 거죠. 형님은 급히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늘 다정하고 성실해 보이던 아주버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제가 본 이상한 징후들이 모두 설명됐어요. 형님은 이혼하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자신의 노트북에 모든 증거가 있으니 집에서 가져다 달라고 했죠. 망설임 없이 돕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반찬을 만들어 오랜만에 아주버님 집을 찾았어요. 다행히 아주버님이 막 출근하려는 참이었죠. 요즘 형님도 잘 못 뵙고 반찬도 안 가져다 드린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만들었다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주버님은 고맙다며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했죠. 아주버님이 나가자마자 급히 노트북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형님이 말한 노트북을 찾았어요. 그리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호기심에 들여다봤죠. 침대 옆 쓰레기통에 버려진 영수증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텔, 고급 레스토랑, 브랜드숍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침대 구석에 버려진 여자 스타킹이었어요. 형님이 누워있는 병원 침대에서 5km도 안 되는 이 집에서 아주버님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담고 노트북을 가지고 형님께 달려갔어요. 가져온 노트북과 추가로 찍은 사진들을 형님께 보여드렸죠.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내 단단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형님은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확인했어요. 사진, 영수증, 통화기록, 메시지. 외도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죠. 형님은 모든 자료를 자신의 메일과 제 메일로 보내두었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였죠. 이제 아주버님에게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할 거라고요.
형님이 전화를 걸자 아주버님은 놀란 목소리로 받았어요. 형님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지만 형님이 말을 잇기도 전에 먼저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고 형님이 1년 넘게 의식이 없었으며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다면서 자신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까지 했죠.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형님은 차갑게 웃으며 이혼은 좋지만 아주버님이 생각하는 대로는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외도 증거가 모두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아주버님은 당황했죠. 변명을 시작했지만 형님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자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형님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모든 증거가 있었기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죠. 아주버님은 처음엔 맞서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형님은 위자료도 넉넉히 받아내며 이혼했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도 아주버님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이 급히 서울로 올라왔는데 병원에서 깨어난 형님을 보고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형님이 이혼하겠다고 하자 당황하며 말렸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사고 때문에 정신이 아직 혼란한가 보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너를 위해 헌신했는데. 형님은 묵묵히 노트북을 열더니 모든 증거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시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러자 시아버님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실토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사고 나서 누워있으니 의사도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고 우리 아들도 외롭겠다 싶어서 그냥 눈 감아주려고 했던 거야. 분노가 치밀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배신을 눈 감아준다니. 시어머니는 심지어 그 여자를 몇 번 만나기까지 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된 상황에서 아들의 불륜녀를 만났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형님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어떻게 여겨졌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시부모님을 병실에서 내보냈죠. 문이 닫히자 형님은 저에게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가족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 있어 다행이야. 더 이상 이런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여자의 정체였죠. 그 여자는 매력적인 외모의 3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녀 역시 유부녀였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3년간 나가 있는 동안 아주버님과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정말로 이혼하고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였지만 그 여자에게는 아주버님은 그저 외로운 시간을 달래주는 일시적인 상대였을 뿐이었죠. 아주버님은 모든 걸 그 여자에게 걸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단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아주버님보다 훨씬 부유했대요. 그 여자에게 아주버님은 그저 심심풀이였던 거죠. 결국 법원은 형님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아주버님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했고 회사에서는 불륜 사실이 알려져 신용을 완전히 잃었죠. 평소 도덕적이고 가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던 회사였기에 아주버님의 스캔들은 용납될 수 없었어요. 이건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당분간 지방에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서울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작은 지방 도시의 영업소로 좌천됐어요. 가족, 직장, 명예.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여자까지 모두 잃었죠. 한쪽에서는 위자료로 돈을 잃고 다른 쪽에서는 차갑게 버려졌어요. 요즘은 그 지방 도시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면 형님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카페를 열었는데 의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죠.
게다가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해 선보였죠.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이름의 그 작은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형님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음식, 그리고 카페 곳곳에 묻어나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이라는 시그니처 디저트는 형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6개월 만에 그 카페는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1년이 지나자 두 번째 지점을 열게 되었어요. 형님은 이제 작은 카페 체인의 CEO가 되었죠. 저는 지금도 형님의 카페에 자주 가요. 주말마다 그곳에서 형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가끔 그때의 일들을 회상하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형님은 이제 그 시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어쩌면 그 1년의 어둠이 평생의 불행에서 나를 구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 생각해요. 모든 일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형님의 사고는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님을 더 큰 불행에서 구해낸 셈이 됐으니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거짓된 사람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